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의미 있는 설명에 좀 집중해서 잘 듣고 잘 판단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림오구역 사업진흥위에서 만원을 쓰고 계시는 윤동로 부위원장님 잠깐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정기백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윤동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DLNC 대리사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롯데건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내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S건설 자이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쟁쟁한 시공사들이 우리의 좋은 집을 지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림오구역 권기백위원장께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오니 잘 들으신 후 어떤 방식이 부정, 비리 없이 가장 신속하게 우리 신림오구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림오구역 사업방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는 사업 시행자 중에서 조합 방식으로 갈 것인지 또는 신탁의 시행자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생성해 본 저희 구역 전경이고요. 한번 이따가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 일부 황해연립 재건축 조합 해산에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2부에서는 재공람한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마지막 3부에서 신림오구역 사업 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황해연립 재건축 조합 해산 과정을 지난번 유튜브로 알려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차례 해산 총회를 2025년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1차는 25년 4월 달에 진행을 했지만 그때 부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2차는 6월에 한 번 더 해서 가결이 됐었는데 근데 그때 조합장 도장을 날인하는 걸 거부하는 바람에 그때 해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로 9월 28일에 그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됐고 이때 이제 제가 황해조합 총회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 매몰 비용이나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동의를 얻어내서 전원 찬성으로 해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회는 이 황해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신림오구역의 사활을 걸고 모든 업무를 집중해서 이 해산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입이 완료됐죠. 됐고 지금 현재 알고 계시다시피 재공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19일까지 재공람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은 지난번에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황해연립의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소유자가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709평입니다. 그러면 소유자 한 명당 20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에요. 지분이 꽤 넓은 연립주택인데요. 자, 황해연립을 제척했을 때 문제점들을 우리 준비위에서는 사전에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추정 분담금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 6개월이 지연됩니다. 시간만 지연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곧 돈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왜 그러냐면 다음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연도별 공사비 상승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으로 된 게 서울시 공사비인데 여기 5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 2025년도에는 900만 원까지 근접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면 지연되는 만큼 시간만 가는 게 아니다. 뭐가 든다? 돈이 든다. 돈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자,
소유자가 30년인데 95세대가 정비계획상 감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세대가 손해를 보게 되나요? 95세대에서 황해 소유자 30년 빼면 65세대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면 한 세대당 우리가 이익을 5억만 잡는다 하더라도 대략 한 300억 이상의 손해가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네 번째 4번 항목하고 같이 이어서 보면 자, 네 번째 항목에 대지 조성 레벨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이 황해 연립 있는 지대를 20m를 깎아내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황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여기 깎을 수 있나요? 못 깎나요? 못 깎죠. 못 깎으니까 이 뒤에 보시면 이게 뭐 같으세요? 옹벽. 옹벽이 하나, 둘, 셋, 넷, 4단 옹벽이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창문 열면 뭐가 보여요? 옹벽이 보이는 아파트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황해를 우리가 편입시킴으로써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는 그런 명품 브랜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해연립 소규모 재건축 조합처럼 우리 신림 5구역,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이런 기존의 작은 조합들이 있는 케이스를 해결한 케이스가 서울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준비위원회잖아요. 법적인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정말 지금 돌아보면서 얘기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람을 하고 있다. 너무 즐거우시죠? 네. 지금 이 시공사분들도 한참 기다려주셨어요. 아, 황해 언제 해결돼요? 황해 언제 해결돼요? 계속 기다려주셨어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이번 정비계획 재공람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3,947세대였어요. 이번에 3,973세대로 26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획지 면적, 즉 우리가 집을 짓는 면적을 획지라고 해요. 대지라고도 하고, 획지 면적의 감소 없이 기부 체납의 순 부담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느냐? 그러면 용적률 체계상에서 상한 용적률이 우리 획지 1, 2, 3 있거든요. 획지마다 각각 6에서 8%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좋아지느냐? 임대 세대수가 45세대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자분들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분양 세대수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세대수 71세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분양하면 누구한테 돌아가는 돈인가요, 이게? 우리 소유자들한테 다 돌아오는 돈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성 개선을 이루어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임대주택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챙겨서 해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준비위원회가 그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서울시와 구청과 도시계획 용역업체에 새로 개정된 사항들, 또 지난번 신속통합기획 2.0 버전이라는 거기에 나온 내용들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요청하고 반영시켜 주라. 우리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이다. 계속 어필해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공람안에 보시면 그래서 결국 지난번 103%의 비례율에서 이번에 106.67%로 사업성도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형별 세대수에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 59제곱미터 타입, 84제곱미터 타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 세대수가 소형 평형대가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정확한 수요 조사를 거쳐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확한 수요대로 어차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들고 그래서 추후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3부 마지막으로 신림 5구역 사업 방식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방식은 이제 신탁 방식이냐 조합 방식이냐에 대해 설명드리고 목차는 1, 2, 3, 4에 거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회를 저희가 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로 이 사업 방식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게 이 사업 설명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신탁 방식에 대한 찬성 동의율이 30% 이상이 나오면 우리가 예비 신탁사 입찰 공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찬성 동의율이 30% 미만이 나오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소유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신림호구역 준비 집행부가 임의대로 절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안내드리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사업시행 지정 절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림 5구역이라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정비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동의서를 우리가 제출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로 뭘 하냐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합이라는 게 이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이 신탁의 시행자 방식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으로 하여금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구역이 과연 조합 방식이 맞을지 신탁 방식이 맞을지 요거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절차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자, 왼쪽이 조합 방식, 오른쪽이 신탁 방식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절차로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조합 방식에서는 크게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게 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의서 진고하고 조합 창립 총회하고 조합 설립 인가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신탁 방식에서는 중간 과정이 대거 생략이 되고 바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진고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는 조합 설립과 동일한 단계입니다. 자, 이때를 기준으로 뭐가 정리되는지 혹시 아세요?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로 이 날을 기준으로 다주택자분들이 입주권 하나로 정리가 되는 날이 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례를 한번 비교를 드려보면 왼쪽에 있는 조합 방식에서 구역 지정에서부터 조합 설립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대략적으로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신탁 방식은 마찬가지로 구역 지정에서 시행자 지정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신통 2차 후보지 구역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상도 15구역이라는 곳이 저 상도 15구역 위원장님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기 앉아 계세요. 대단한 위원장님이신데 구역 지정에서 시행자 지정까지 2개월 만에 곧장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죠, 그죠? 그리고 신통 1차 구역의 신월 7동 구역은 4개월 만에 쭉 진도를 뺐고 또 신통 2차 구역들의 그 독산 시행은 7개월 또 신통 1차의 상도 14도 7개월여 만에 조합 설립 단계와 동일한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진도를 빨리 뺀 구역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절차가 봤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사업 시행자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합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고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됩니다. 그리고 조합 방식의 의사결정 기구는 조합 총회라고 부르고 신탁에서는 전체회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합 방식의 운영기구는 이사회 대의원회라고 부르고, 신탁에서는 정비사업위원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조합 방식에서는 규정을 조합 정관이라 하고, 신탁 방식에서는 시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명칭만 다르지 하는 역할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조합 방식에는 조합장이 있다는 겁니다. 조합장. 조합장 많이 들어보셨죠? 조합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조합의 조합장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을 대표 예? 보도? 자, 지금까지 이제 사례들을 많이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뉴스를 좀 접하시면서 조합의 모든 업무에 조합장의 도장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황해연립 그 해산을 하면서 2차 총회에서 부결이 됐던 이유가 조합장 그 황해 조합장님이 날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총회 통과가 됐는데 해산을 못했어요. 그때 너무 와, 이 조합장 정말 대단한 자리구나. 조합장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정말. 그래서 조합장의 도장이 굉장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합의 모든 자금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의 조합장은 절대 권력을 갖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비대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심하죠. 내가 한번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 생각을 보통 하더라고요. 다른 구역들. 우리 옆에 있는 신림 1구역도 조합장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알아요? 지금 20년 넘게 재개발을 하면서 5번 이상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장이.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의 각종 고소 고발, 그리고 조합장 해임시키고 자리 다툼하고, 그래서 조합장이 하는 일 중에 80% 이상이 재판 다니는 게 일이라고 해요.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보공개 청구해서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합장이 해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멈춰버리죠. 그죠? 네. 사업이 조합장이 새로 뽑힐 때까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탁 시행자 방식에서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신탁사는 개발 사업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금융기관은 어디에 감독을 받죠? 많이 들어보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신탁사가 시행자가 돼도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냐 물어봤더니 없대요. 고소고발이 없다고 그래요. 조합장한테 들어오는 거는 정말 세 발의 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신탁사는 고소고발이 없더라. 자, 그래서 우리 대주 1구역 사례, 은평구에 있는 대주 1구역 사례를 보시면 24년도 1월 기사를 정리한 건데요.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를 2011년도에 하고 조합 설립 이후 12년간 13번 동안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합니다. 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계속 변경 인가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2019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 다음 2주 해야 되는데 2년 있다가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열려서 해임됩니다. 조합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 22년에 똑같은 조합장이 재선출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해서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일이 진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시간 동안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다 멈춰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져서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 5천만 원 정도 늘어났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 언론에 나온 기사들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자금 조달이나 공사비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자, 조합 방식의 사업비 조달은 주로 시공사 대여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시공사 입찰을 할 때 입찰 보증금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조합 방식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비를 보통 조달합니다. 그럼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자체 조달합니다. 아까 금융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체 조달을 하는데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조합 방식에서는 자, 시공사가 자금 조달도 하고 시공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공사비
더 이상 못 대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사비를 올려줘.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둔촌 주공 재건축 사태 아시죠? 거기에서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 요구를 조합이 거부하자 시공사가 사업비 대출 보증을 거부하게 되고 공사 중단하고 크레인 철거하고 기사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분담금이 1인당 1억 2천만 원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 자금 조달을 분리하는 게 공사 중단 리스크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황해 조합 때문에 저희 1년 동안 멈춰 있는 동안 기분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안 좋으셨죠? 사무실에 있는데 하루에 2분씩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어떻게 되냐? 뭐 되고 있냐? 되긴 하는 거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체했다더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고. 이게 중단되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막아야겠다. 우리가 시스템상 구조적으로 막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신탁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가 여기 그림처럼 역할 분담을 합니다. 자, 시공사는 시공을 해요. 그리고 신탁사는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뭘 하나요? 소유자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투표로 다 결정합니다. 신탁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소유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공사 중단의 리스크가 적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 자금 관리 부분은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장 및 소수가 자금을 관리하고 신탁은 금융당국 관리하에 신탁사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에서 조합은 분양불이라고 하고 신탁에서는 기성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자, 조합 방식의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분양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분양 수입에서 공사비를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그래서 분양 수익금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전액 공사비로 지급 먼저 합니다. 시공사에다가.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분양이 지연되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나요? 우리 예전에 미분양 사태 나면 공사비 회수 못해가지고 시공사를 부도난다 어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공사비가 회수 안 되는 것을 굉장한 큰 리스크,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양 지연 리스크 비용, 그리고 분양 경비 등을 자기네 공사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 방식 분양불의 공사비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조기 회수, 공사비 빨리 회수해야 되잖아요. 분양이 빨리 돼야 되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해야 될까요? 낮게 해야 될까요? 낮게 해야 빨리 분양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일반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됩니다. 조합 방식의 분양불 공사비 구조. 그럼 다음으로 신탁 방식의 기성불이라고 하는데 기성불이란 뭐냐면 신탁사에는 주로 그 임원 직원들이 시공사 출신들이 많이 갑니다. 또는 설계를 할 줄 아는 설계사 출신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공정률을 확인을 하고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를 한 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시공사에다가. 그러면은 요즘 같은 그 금융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시공사들도 옛날처럼 막 일반 분양까지 가서 공사비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일정 부분 공사를 한 만큼만 공사비를 회수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은 금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공사비에서 미분양 리스크 비용이나 분양 경비가 빠집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률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분양이 되든 말든 공사비를 다 회수하는 거예요. 신탁사에서 주니까. 그래서 시공사들도 자금 조달을 가지고 무기 삼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다음으로
그럼 조합 방식의 일반 분양가는 즉 소유자의 수익이 되는데요. 이 일반 분양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이 됩니다. 분양 완판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공사비 조기 회수를 위해서. 반대로 신탁사에서 일반 분양가는 비교적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왜 매출을 높이냐? 이 신탁사 이따 보실 수수료가 이 매출과 연동이 됩니다. 일반 분양 수익이 커져서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갈수록 신탁사의 수수료도 많아지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유자와 신탁사 모두가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조합 방식의 공사비 협상은 비전문가인 조합이 하게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 저희 앞에서 이렇게 집행하시는 분들이 시공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도 전문가만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뒤에 기사도 이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탁사는 아까 시공사 출신들이 많다 했었죠. 개발사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는 신탁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엄청나게 이거 수수료 내고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고 말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걸 알려면 일단 공사비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조합 방식 분양불 공사비는 순수 직접 공사비는 양쪽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부분이 간접 시공비에서 조합 방식 분양불에서는 광고 홍보비라거나 아까 말씀드린 분양 경비, 그리고 금융 비용, 그리고 리스크 비용에서 미분양 시, 그리고 사업 지연 시 리스크 비용, 그리고 예비비로 원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많이 들어보셨죠? 설계 변경 하면 한 100억, 200억씩 올라가요. 그런 비용들이 조합 방식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신탁 방식에서는 이런 간접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소유자 분담금이 감소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합 방식, 신탁 방식의 공사비, 직접 공사비나 기타 사업비는 비슷하게 들어갈 텐데,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 금융비용과 분양불 사업 영업이익과 그리고 미분양 대책비 등등이 포함돼서 전체적인 공사비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신탁 방식에서는 마찬가지로 위에 신탁사가 자금 조달하니까 신탁사의 금융비용, 그리고 신탁 수수료 등을 합쳐서 우리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만큼 차이 나는 부분이 우리 소유자들에게 추가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공사비가 절감되는 부분으로 상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신탁사가 개발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바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 수수료보다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추가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언론 기사에 신탁 방식의 공사비 절감 사례라는 기사예요. 기사. 출처는 주거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로 2023년 1월달 자료입니다. 자, 조합 방식 전국을 평균으로 한 건데, 조합 방식 평균 공사비가 561만 원, 신탁 방식 평균 공사비는 521만 원. 그래서 약 40만 원 정도가 신탁 방식 공사비가 저렴하다. 비율로 하면 7.2% 정도가 신탁 방식에서 저렴하다. 23년 기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2026년 1월 15일, 한 달도 안 된 그런 기사인데요. 정비사업 공사비 3.3제곱미터 평당 808만 원. 아까 보신 그래프가 여기서 나온, 이 기사에서 나온 그래프고요. 최근 5년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공사비 상승이 가파르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한 걸 보시면 조합 방식은 공사비 815만 원, 신탁 방식 733만 원. 뭐가 더 싼가요? 신탁 방식이 82만 원 더 싸게 나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언론에 다 공개된 것만 가지고 얘기 드립니다. 10% 이상 낮습니다. 신탁 방식 공사비가. 그리고 이 기사에 보시면 파란색 글자, 조합이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약하고 시공사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기 때문에 815만 원이고, 빨간색 신탁 방식은 전문 사업 관리자가 공사비를 통제하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733만 원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 신탁 방식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공사비 절감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저희 지금 신림호구역 정비계획 공람 중인 거 아시죠? 그 공람안에 나온 1월 29일까지 하는 공람안에 나온 자료들, 데이터를 가지고 신림호구역 추정 공사비가 데이터상에 750만 원으로 지금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7.2% 절감된다라는 가정하에 금액으로 평당 54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람상의 지상층 연면적이 97,900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평당 금액을 곱하기 하게 되면 절감되는 금액이 391억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탁 방식의 예상 수수료도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수수료는 종무 자산 또는 수익 또는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계획상에는 2조 9,900억 원이 우리 매출 규모로 나옵니다. 매출 규모라는 건 우리 조합원 분양가 다 합친 거, 그리고 일반 분양가 합친 거, 임대주택 판매한 수익, 상가 판매한 수익 다 합친 거, 우리 수익 전체가 2조 9,900억 원. 그러면 보통 예상 수수료는 보통 요즘 시세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1% 전후의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가정했을 때 299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신탁 방식으로 절감되는 금액이 391억 원,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인 수수료는 299억 원. 그래서 절감되는 게 더 크죠, 비용보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공사비 절감 금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저희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공람안과 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꼭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구역들 지금 많이들 진행하고 있는데 재개발 구역의 신탁 수수료, 재건축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재건축은 매출 규모가 2배, 3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수수료율도 달라요. 우리는 같은 재개발 구역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신통 1차 상도 14구역이 1.05% 수수료율, 신통 2차 상도 15구역은 0.8%, 그리고 신통 1차 신월 7동구역은 160억. 여기는 정액 수수료라고 해요. 여기 가보면 머리 위로 이렇게 비행기가 이만하게 지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신통 2차 독산 시흥구역은 1.1%. 제가 파악한 건 이 정도 되고요. 그럼 우리 신림 5구역은 서울시 재개발 지역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 세대는 4,000세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신통 재개발지 중에, 그리고 방해 요소가 거의 제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입 동의서 408 황해 관련된 거 다 정리가 됐고, 교회 큰 거 없죠. 그리고 상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동의율이 있습니다. 저희 후보지 선정될 때 76.3%를 한 달 반 만에 거뒀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이미 넘겼어요. 그리고 25년 1월 달에 우리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거두셨잖아요. 그때도 20일 만에 64.7% 걷고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림 5구역은 그 신탁사든 시공사든 리스크를 굉장히 적은 구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개 건설사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가는 곳이 우리 신통 재개발지 중에 잘 없어요. 다들 우리는 왜 시공사가 안 오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와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신탁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를 설명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민 설명회인데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도정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따라서 이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들어가는 내용은 1번에 보시면 사업 시행 방식의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신탁업자와 체결하려는 협약의 주요 내용은 뒷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한 후에 1차로 소유자 동의를 묻습니다. 지금 우리 설명회 하고 있는 설명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업 방식 설명회잖아요. 그래서 사업 방식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 동의 30% 동의가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신탁사 입찰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준비위원회 목표는 최단 기간 가급적이면 구정 시작하기 전에 60% 받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자, 그 동의서를 갖고 나면 신탁업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고 하죠. 나라장터에 공개적으로 올립니다. 비밀리에 어디 사무실에 숨어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 모집을 해서 예비 신탁사가 뽑히게 됩니다. 거기서 이때 뽑힌 신탁사는 예비 신탁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비 신탁사가 우리 준비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앞에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업무 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 그 다음 2차 소유자 동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2차 소유자 동의는 이름을 신탁 시행자 지정 동의서라고 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와 똑같은 동의서예요. 그 동의서라서 도정법 제27조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75% 그리고 면적의 2분의 1 동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 사업 시행자 지정구시를 받게 되는데 이 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와 동일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시행 인가까지의 절차를 상도 15구역 같은 케이스는 2개월 만에 끝낸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자,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협약 등의 주요 내용, 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자, 협약의 목적은, 이거는 보험 약관처럼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넣었는데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협약의 목적은 본 사업의 신탁계약 체결에 앞서 당사자 간의 역할과 업무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2번 당사자별 주요 역할은 신림구역 신속통합계획준비위원회는 신탁사의 사업 시행자 지위 확보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진구 및 신탁계약 협조. 신탁사의 역할은 사업 시행자 지정 등까지 사업의 우선적 지위 확보 및 제반 업무 수행. 효력 및 기간 구성력 해지 조건 다음과 같고, 기타 주요 조항 비밀 유지 또는 양도 금지 일반적인 사항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우선 협상 대상자 즉 예비 신탁사의 업무 범위는 정비계획 수립 등 인허가 업무를 지원할 거고, 사업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심의 지원, 필요시 정비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거고, 주민 소유자 주소지 파악 지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제반 업무, 기타 도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 기타 준비위원회 요청에 협의된 업무,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작년 6월부터 이게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청과 협조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신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 자, 신탁사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까요? 앞에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탁 방식은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처분도 자유, 임대도 자유입니다. 예전에 신탁 등기를 소유자 30%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도정법 개정으로 신탁 등기를 일반 소유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신탁 등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수수료를 내면 손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신탁 방식으로 절감되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은 한번 뽑으면
못 바꾼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소유자 3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아까 시행자 지정한다고 했었는데요. 해지할 때는 찬성자 중 4분의 3 동의로 그 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50% 정도면은 해지할 수 있어요. 저희 동의율 50% 걷는데 며칠 걸릴 것 같으세요? 저희 일주일이면 50% 걷습니다. 저희 일주일이면 바꿀 수 있어요. 바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리고 신림 5구역에서 마지막으로 신탁 방식이 좋은 이유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빠른 사업 진행이 됩니다. 그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조합 방식 대비해서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행이 되다가 공사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과 자금을 분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조합 비리, 조합장 비리, 조합장 자리 다툼, 조합장 공석으로 인한 사업 지연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관리사, 신탁사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거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 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옆에 동네 신통 1차 신림 7구역 아시죠? 거기가 2023년도 10월부터 조합 직접 설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2년 반 됐거든요. 조합 설립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됐어요. 뭐 하고 있냐? 차기 조합장 자리를 두고 비대위와 동의서를 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70%에서 더 이상 안 나와요. 조합장 쪽에서 조합 직접 설립은 부위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민대표를 부위원장이 하는데 부위원장이 70% 들고 있고 나머지 비대위들이 나머지를 들고 있어요. 안 내겠대. 저 사람이 조합장 나가면 나는 이걸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하고 있냐면 그 조합 설립 동의율 70% 낮추는 법안 그 통과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신탁 방식으로 최근에 옛날 얘기 아니고 지금 올해 작년 추진하는 구역들 말씀드릴게요. 상도 14, 상도 15, 은평구의 산세마을, 독산 시흥구역, 창신 9구역, 창신 10구역, 신월 7동 여기 다 신통 후보지들이에요. 그리고 여의도의 시범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여기는 한양아파트, 공작아파트, 수정아파트 그리고 광장동의 3동에서 11동까지 다 신탁으로 해요. 그리고 삼익아파트 목동의 14개 단지 중에 8개 단지가 신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름. 근데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신속통합기획준비위원회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실 공공재개발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재개발을. 우리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6년 전부터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투명하게 중간에 그만두는 일 없이 끈기 있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전원이 조합장 욕심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전에 하시던 우리 김재선 감사님도 그렇고 다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자, 우리 준비위의 최고의 원칙은 소유자의 최대 이익이 되도록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게 제일 큰 기준입니다. 이 기준 때문에 저희가 화기 문제를 죽을 힘을 써서 해결을 한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항해하면서. 그리고 이 정비계약 위반 사업성 개선도 정말 하루 이틀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찾아가야 돼요. 서울시, 주거정비과, 신통기획과, 도시계획 용역업체, 동해종합기술단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원칙, 우리 소유자분들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저희 준비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신탁 방식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설명의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은요. 신탁사와 시공사 사이에 무슨 결탁 그런 거 없을까요? 그건 어떤 방식이건 객관적으로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잘 차단한다가 문제지. 우리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회의원 뽑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어떻게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론상 다 가능해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게 거의 없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 방식은 조합장이 그 모든 걸 결정하지만 신탁 방식은 조합에서 결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리나 이런 것들이 근절되고 또 신탁사 조합 그런 것들 아까 전당 말씀하셨는데 모든 건 아까 어디서 해결한다고 그랬죠? 결정을 소유자 총회 거기서 결정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신탁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안건들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공사가 결탁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막 비용을 높게 막 잡고 뭐 들어가지 않을 비용을 막 받아 청구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걸 보는 순간 그런 안건은 통과를 안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사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빨리 분양을 해야 자기네 이 사업지에서 사업이 끝나거든요. 근데 신탁사가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까요? 빨리 진행해서 빨리 끝내는 게 신탁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자기네 사업지에서 우리 신림 5구역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른 질문 손 들어주십시오. 저기 손 드셨습니다. 자, 그 주소하고 이름 성함부터 먼저 말씀하시고요. 41237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 장점만 들었는데 신탁 회사의 단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단점은 일단 수수료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왜냐하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왠지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으로 들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신탁사가 폭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텐데 정비사업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신탁사가 진행하는 게 최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율이 잘 나오는 구역이잖아요. 50% 이상은 일주일이면 걷어서 신탁사를 바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구역이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다른 외부 OS 업체들이 와서 걷어주고 이런 구역들은 그걸 못할 테지만, 우리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조끼 입고 이렇게 띠 두르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죠? 저희 준비위원분들만 42분이 계세요. 지금까지 6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참여해서 도와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동에서 76.3% 거둘 때 다 같이 거두신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신탁의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저희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단점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나고 언론에 공개되고 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가 사실 한 신탁 방식에 대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심지어는 논문까지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우리 신림 5구역에는 신탁 방식이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역에 비대위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비대위가 3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1차 공람 때 공람 의견이 400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400개. 다른 구역들은 평균 몇 개 들어가냐면 10개에서 한 20개 사이 들어가는데 유독 신림 5구역만 공람 의견 400개 들어가요. 누가 넣었을까요? 비대위들이. 그러면 그 비대위들이 조합장 자리 만들어 놓으면 조합장을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괴롭힐 거예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중간에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하면 조합 방식으로 가서
제가 조합장 도장 꽉 쥐고 야, 내 말대로 해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림호구역이 최대 이후로 최대한 신속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예. 저는 409에 318인데요. 이 신탁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봐야겠지만 딱 이 1차 사업방식 동의서 30% 이상이 나오면 다음 주라도 바로 신탁사 공개 입찰을 할 겁니다. 30%가 넘으면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60%까지는 계속 채울 건데, 그리고 나면 예상하기로 6월달 지방선거 때는 안 될 거고, 지방선거 끝나고 시행자 지정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그리고 올 연말 건축 심의하고, 그리고 내년 초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빨리 할 수 있게 동의서 빨리 내주십시오. 또 질문? 없을 것 같아요. 자, 저쪽 이제 저 뒤에 먼저 손 주셨어요. 이용수 의원님, 저쪽 여성분, 네, 저 여성분 먼저 들으셔요. 저는 4128인데요. 궁금한 게 신탁사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 뭐 다른 비대위도 있다고 그러고 여기 준비위원회도 있는데 신탁사 거기와 이 준비위원회가 끝까지 가는 건지요? 아니면 그 역할이 뭔지요? 준비위원회가 신탁사가 지정된 다음에 일단 저희가 그 나라장터의 공개 입찰 모집을 저희 준비위원회 명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협약 체결을 저희 준비위원회와 예비신탁사가 하게 되고, 그 업무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만 업무 체결입니다. 그리고 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체를 하게 되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정비사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위원회는 아무나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분들의 일정 추천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후보로 나가겠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유자분들 사이에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검증과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런 정비사업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돼서 신탁사가 한번 선정이 되면 일단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속 간다라고, 이제 끝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신탁사가 이제 우리가 입주까지 하고 나서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보통 조합 방식으로 갔을 때 돈이 남게 되면 예를 들어 뭐 300억 남았다. 그러면은 조합장이나 관련 이사들이 청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월급으로 다 끌어다 써요. 근데 신탁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딱 끝내고 돈 쫙 나눠주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아까 비대위 말씀하셨는데 초기에는 비대위가 좀 있었지만은 현재는 비대위는 거의 다 이제 거의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저 어디 가면 누가 어떤 분이 혼자서 현수막 붙여놓은 분이 있고 그러는데 거의 호응이 없으니까 비대위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큰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여기 질문하신 분 아까 마이크 안 들리죠? 네, 같은 얘기고 저 뒤에 좀 전에 손 드신 분 아까 아까 하셨던 분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1인 1회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서울 25의 소유주입니다. 지금 어느 주관이 마이크 잡고 하세요. 신탁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신탁사도 나름대로 또 우리가 선호하는 신탁사가 있지 않겠어요? 공개입찰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또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뭐 아까처럼 바꾸면 된다 이러지만
신뢰감을 좀 있는 신탁사를 선정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당연하지. 그걸 한번 우리 카톨릭 머리가 공유해가지고 우리나라 있는 신탁사를 한번 힘들어 이제 공개하기 위한 것들인가요? 지금 뭐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느 신탁사가 우리한테 올지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나라장한테 올리죠. 그럼 이제 거기에 응모하는 신탁사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분석 가능하지. 지금은 어디가 올지 모르는데. 예. 우리나라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탁사 하면 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독서하겠죠. 네. 신탁사에 대한 거 한번 공개해 주시면. 일단 제가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신탁사는 현재 14개의 신탁사가 있고 그리고 크게 나눠서 이제 개발 쪽 사업이 강한 신탁사, 또 금융권 신탁사, 또 증권이나 보험 쪽 신탁사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신탁사들은 재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 신탁사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구역들, 신탁사들도 그 해당 구역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투자심의라고 하는데요. 투자심의에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탁을 하고 싶다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나열하면 좋겠지만 재개발을 하지 않는 신탁사들이 많고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신탁사가 있어요. 역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즉 그 인력을 갖추고 있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채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희 신림오구역처럼 규모가 큰 곳은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부채 규모를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 신림오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는 신탁사가 제 예상하기로 한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우리가 예비 신탁사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참고로 지금 신탁사들이 관심이 어디로 많이 가 있냐면 재개발보다도 재건축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이게 훨씬 간편하고 빨라요. 또 이익도 크고. 그래서 재개발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신탁은 안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참고입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예, 저는 412의 205번 소유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여쭙고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몇백 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관하시는 이쪽에서 신탁 방식을 이제 선회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정법에서 그 조합 방식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부조리가 많고 그 하자를 이용해서 이제 조합장의 그 횡포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신탁 방식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그 상식적으로 지금 추정해 보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오신 분들이 신탁 방식을 이제 우리 조합장님, 준비위원장님 그 설명을 듣고서는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동의 그런 여지가 있다면 이쪽에 참석하신 분들이 전체 홍보 요원이 돼가지고 하면 우리가 조금 몇 년 단축해서 이 신림 5구역이 명품 그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드리죠. 지금까지 준비위원장님하고 준비위원들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신탁 방식으로 가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장단점을.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간에 공사 중단되는 일이 없이 한 번에 쭉 갈 수 있다 라는 게 일단 제일 큰 보상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수수료를 내더라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큰 보상이라면 보상이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주민들 개인적으로 무슨 지구에 수고를 하시는데 네. 그런 걸 이제 신탁 방식이나 조합 방식이나 제가 차이점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냐 신탁이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든 부분이 재개발 절차가 똑같습니다. 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럼 그래서 조합이나 신탁이나 차이가 없다, 똑같다. 대신에 중단 없이 한 번에 쭉 가고 그나마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의응답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사업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동의서로 봤습니다. 전자동의서는 저희가 설명회 영상을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올리게 되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뭐 찬성이든 반대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 8일 오후 1시에 저희가 전자동의 문자는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시 이후에 나는 전자동의 문자가 안 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준비위원회에 전화번호, 주소, 성함, 생년월일, 성별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먼저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동의하시고 전자동의 문자는 또 하셔도 돼요. 경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1차 사업방식 통해서 받고 2차 동에서 75% 할 때도 전자동의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주민등록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예를 들어 등기부상 소유자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홍길동 씨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으로만 전자동의가 됩니다. 아무 핸드폰으로는 안 돼요. 링크를 문자를 전달하기 복사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도 동의가 안 돼요.